안녕하세요. 저는 오정심이라고 합니다. 제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녀딸, 서아가 있습니다. 제 딸이 일찍 세상을 뜨고 제가 업어 키운 자식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인지 남들보다 더 마음이 쓰이고 더 애틋합니다. 그 애가 다 커서 시집가던 날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기뻐서 울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허전해서 울었죠. 그래도 손녀 사위 될 민준이가 어찌나 싹싹하고 반듯하던지 이제 우리 서아 고생 끝이고 좋은 날만 있겠구나. 저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특히 안사돈 될 강 여사님은 어찌나 고상하고 기품이 넘치던지 저 같은 사람하고는 사는 세계가 다른 분 같았어요. 그렇게 서아가 결혼하고 처음으로 집에 초대했던 날이었죠. 널찍한 아파트에 번쩍번쩍하는 살림살이에 제 마음도 덩달아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거실 소파에 우아하게 앉아있던 안사돈, 강 여사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툭 던지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어머나, 우리 서아가 아직 어려서 그런지 살림이 영 서툴죠? 뭐, 괜찮아요. 엄마 없이 자라서 그럴 테니 제가 앞으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가르쳐서 우리 집안 사람으로 만들어야죠.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미 없이 자라서 그렇다니. 그 말이 제 심장을 칼로 베는 것 같았어요. 제 평생을 바쳐 키운 내 새끼인데 그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소리잖아요. 얼굴이 벌개지고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이제 막 시집온 내 손녀 앞길을 망칠 수는 없으니까요. 그저 멋쩍게 웃으며 말했죠. 안사돈께서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서아가 아직 부족한 게 많습니다. 제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지만 안사돈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알아봤어야 했습니다. 그 우아한 미소 뒤에 숨겨진 시커먼 속내를 말입니다.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서아의 고생길은 그때부터 활짝 열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로 안사돈의 가르침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건 가르침이 아니었어요. 트집이고 지적질이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과정이었죠. 제가 서아 집에 갈 때마다 어쩜 그리 용케 알고 나타나는지 어느 날은 서아가 끓인 국을 맛보더니 대뜸 인상을 팍 쓰더군요. 아가, 국간이 이게 뭐니? 우리 집안은 이렇게 안 끓여 먹는다. 멸치 육수 내는 법부터 다시 배워야겠구나. 또 어떤 날은 거실 바닥을 손으로 쓱 훑어보더니 말했죠. 세상에 먼지 좀 봐. 여자는 부지런해야 집안이 복을 받는 법이야. 매일 쓸고 닦아도 모자랄 판에. 그럴 때마다 우리 서아는 얼굴이 새하얘져서 고개만 푹 숙이고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더 신경 쓸게요. 이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속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저건 살림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람의 기를 죽이고 자존감을 갉아먹는 행위였어요. 보다 못해 제가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안사돈, 아직 신혼인데 천천히 배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 말에 안사돈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하더군요. 그 눈빛은 마치 당신이 뭘 아느냐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사돈어른, 요즘 애들이라고 마냥 오냐오냐 키우면 큰일 납니다. 시집을 왔으면 이제부터는 이 집안의 법도를 따르는 게 순리예요. 친정엄마 계셨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벌써 다 배웠을 텐데 안타깝지만 어쩌겠어요. 제가 악역을 맡을 수밖에요. 죽은 내 딸까지 들먹이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기가 팍 죽어서 눈치만 보는 내 손녀의 어깨를 조용히 쓸어주는 것밖에는요. 서아는 제 손길에 괜찮다는 듯
희미하게 웃어 보였지만 그 눈동자가 파르르 떨리는 걸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아, 이건 아니다. 뭔가 아주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제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현실이 되더군요. 어느 금요일 오후였어요. 안사돈에게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어찌나 살갑게 부르는지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효분한 줄 알겠더라고요. 사돈 어른, 주말에 별일 없으세요? 우리 서아랑 집안 대청소를 싹 한번 하려는데 아무래도 사돈 어른께서 오셔서 살림 비법을 좀 전수해 주셔야겠어요. 평생 그 일을 해오셨으니 전문가시잖아요. 그렇죠? 평생 해온 일. 그 말이 제 귀에는 평생 남의 집 허드렛 일이나 한 사람이라는 소리로 들렸지만 손녀를 핑계대는데 어쩌겠습니까? 저는 군말 없이 주말 아침부터 서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안사돈은 먼지 하나 안 묻을 것 같은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소파에 우아하게 앉아 있었고 우리 서아는 벌써부터 땀을 뻘뻘 흘리며 무릎을 꿇고 거실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꼭 중세시대 성의 시녀 같아 보여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머, 사돈 어른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마침 서아가 소파 밑을 닦고 있는데 영 요령이 없네요. 안사돈은 저를 보며 손가락으로 소파 밑을 가리켰습니다. 거기, 더 깊숙이 팔을 넣어서 닦아야지. 먼지가 그대로 있잖니. 잔소리가 시작되자 저는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팔을 걷어붙이고 서아 손에서 걸레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서아야, 이리 줘. 할미랑 같이 하자. 금방 끝나겠네. 제가 나서자 안사돈의 입가에 아주 옅은 미소가 번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래, 그럴 줄 알았어 하는 듯한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역시 사돈 어른은 손이 야무지고 빠르시네요. 우리 서아는 저런 걸 좀 보고 배워야 할 텐데 말이에요. 몸으로 직접 부딪히면서 배우는 게 제일 빠르죠. 그날 저는 서아와 함께 반나절 내내 집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아야 했습니다. 안사돈은 소파에 앉아 잡지를 뒤적이며 간간히 여기는 덜 됐다. 저기는 다시 해라 지시를 내렸을 뿐이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욱신거리는 허리를 두드리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비법 전수가 아니다. 이건 명백한 노동력 착취다. 그리고 그들의 다음 목표는 내 손녀뿐만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갈수록 더 대담하고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며칠 뒤 안사돈은 서아에게 전화를 걸어 대뜸 마트에 가자고 했습니다. 아가, 오늘 저녁에 시아버지가 좋아하는 갈비찜 좀 해야겠다. 너 혼자 장 보려면 힘드니까 너희 할머니도 같이 가자고 꼭 좀 여쭤보렴. 어른이 계셔야 좋은 고기를 고르지 않겠니? 듣기에는 다 손녀를 위하는 말 같죠? 하지만 그 속셈을 왜 모르겠습니까? 결국 짐꾼이 필요하다는 소리였습니다. 마트에 도착하자마자 안사돈은 우아한 핸드백 하나만 든 채 앞장서 걸었고 저와 서아는 낑낑대며 텅 빈 카트를 밀고 뒤를 따랐습니다. 갈비는 저쪽 집이 좋아. 자, 한우 찜갈비로 넉넉하게 3근 담고 아, 저기 쌀 20kg짜리 행사하네. 마침 쌀도 떨어졌는데 저것도 하나 카트에 실어라. 안사돈은 손가락으로 지시만 할 뿐 무거운 쌀자루를 카트에 싣는 것은 온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서아가 거들려고 하자 안사돈은 기겁을 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아가, 너는 이런 거 드는 거 아니다. 그러다 허리 다치면 어쩌려고. 나중에 우리 집안대를 이어야 할 귀한 몸인데 조심해야지. 그러면서 저를 쳐다보며 말하더군요.
사돈어른은 힘이 좋으셔서 정말 든든해요. 역시 젊을 때부터 몸을 쓰신 분이라 다르시다니까.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왈칵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내 몸은 귀한 줄 모르고 내 며느리 몸만 귀하냐. 내 몸은 애 다 낳았으니 이제 막 굴려도 되는 무쇠 몸뚱이라는 거냐.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몇 번이나 삼켜야 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산더미 같은 짐을 차에 옮겨 싣는 동안에도 안사돈은 팔짱을 낀 채 그저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 여자는 처음부터 저와 제 손녀를 자신들의 아랫사람으로 정해놓고 있었다는 것을요. 무거운 짐을 들고 낑낑대며 서안의 집으로 돌아오자 저는 녹초가 되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허리와 무릎이 끊어질 듯 쑤셔왔습니다. 안사돈은 차 한 잔 마시고는 금세 자리에서 일어났고 집에는 저와 서아만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땀 흘리는 손녀의 등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아야, 힘들면 힘들다고 어른한테 말씀을 드려야지. 왜 그렇게 시어머니 앞에서 끙끙 앓고만 있는 거야. 할미 속상하게. 제 말에 서아가 억지로 웃으며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아. 정말이야. 원래 시집 오면 다 이렇게 하나씩 배우는 거래.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건데 어떡해. 우리 엄마도 안 계시니까 내가 더 잘해야지. 시댁에 미움 안 받으려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가 안 계시니까. 우리 서아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그리고 일찍 세상을 떠난 제 딸에게서 찾고 있었습니다. 안사돈이 파놓은 함정에 제대로 빠져버린 겁니다. 서아는 잘못한 게 없어요. 부족한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이미 저 교활한 여우 같은 시어머니에게 심리적으로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야, 서아야. 넌 부족하지 않아. 절대로. 제가 서아의 손을 꽉 잡으며 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살짝 열린 방문 틈으로 돌아간 줄 알았던 안사돈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입가에는 아주 희미하고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 대화를 전부 엿듣고 있었던 겁니다.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 여자는 우리 서아가 괴로워하고 자책하는 모습을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번쩍했습니다. 아니다. 이건 배우는 게 아니야. 길들이는 거다. 내 하나뿐인 손녀를 저 집안의 말 잘 듣는 노예로 감정 없는 인형으로 만들려는 수작이다. 저는 서아의 손을 더욱 굳세게 잡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차가운 분노가 불꽃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제 머릿속은 온통 서아 걱정으로 가득 차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서아 웃음도 눈물도 다 잃고 시댁살이에 시들시들 말라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뒤척이는데 한밤중에 요란하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받아보니 안사돈이었습니다. 숨가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교묘한 기쁨이 숨겨져 있었어요. 사돈어른, 저예요. 밤늦게 죄송해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집안이 곧 김장을 해야 해서요. 사돈어른도 아시잖아요. 저희 집은 손이 커서 한두 포기로는 어림도 없는 거. 식구들도 많고 여기저기 나눠줄 곳도 많고요. 안사돈은 일부러 손 큰 집안이라는 걸 몇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올해는 한 200포기 정도 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서아 혼자서는 어림도 없잖아요. 아직 배추 절이는 것부터가 서툰 아이인데. 그러니 사돈어른께서 꼭 좀 오셔서 진두지휘를 해주셔야겠어요. 이건 그냥 김치가 아니라 우리 집안의 겨울을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큰 행사랍니다.
진두지휘라는 거창한 말로 포장했지만 결국 저더러와서 200포기 김치를 다 담그라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든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였는지 안사돈은 만족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럼 주말에 뵙겠습니다. 사돈 어른. 딸깍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기고 방 안에는 정막만이 흘렀습니다. 200포기. 제 평생을 남의 집 부엌에서 일하며 보냈습니다. 지긋지긋한 그 고된 노동을 이제는 제 금쪽 같은 손녀에게 시키고 심지어 저까지 당연하다는 듯 끌어들이려는 그 속셈이 너무나도 빤히 보였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당신들이 말하는 그 대단한 집안의 법도라는 게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 주겠다. 하지만 당신들은 정말 큰 실수를 한 거야. 다른 건 다 참아도 내 손녀는 건드리지 말았어야지. 절대로. 제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결심이 서서히 그리고 아주 단단하게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흥미진진해졌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주말 아침 저는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처럼 비장한 마음으로 서안의 집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의 풍경은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죠. 거실부터 베란다까지 푸른 배추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20포기도 아니고 자그마치 200포기. 숨이 턱 막혔습니다. 우리 서안은 벌써부터 파김치가 된 얼굴로 거대한 고무대야 옆에 쭈그려 앉아 있었고요. 어머, 사돈 어른 오셨어요? 아이고, 보시다시피 일이 태산 같죠? 그래도 우리 식구들 1년 먹을 양식인데 정성을 다해서 맛있게 담가야죠. 안사돈은 어제 산책이라도 다녀온 사람처럼 뽀송뽀송한 얼굴로 저를 맞았습니다. 그 옆에 서 있는 손녀 사위 민준이는 어색하게 웃으며 제게 꾸벅 인사를 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팔을 걷어붙이고 허리에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서아야, 허리 펴. 할미 왔다. 그때부터 시작된 김장 대작전은 그야말로 지옥 같은 중노동이었습니다. 배추를 소금에 절이고 숨이 죽으면 뒤집고 다시 산더미처럼 쌓인 배추를 씻어 물기를 빼는 과정이 끝도 없이 반복됐습니다. 제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 소금물에 닿은 손은 퉁퉁 붓고 아려왔습니다. 그런데 안사돈은 뭘 했냐고요? 자기 몸만 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낀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저희 주위를 뱅뱅 돌며 사진만 찍어댔습니다. 어머, 이 구도 딱 좋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우리 집 김장 풍경 대가족 김장 며느리 사랑은 시어머니 이렇게 올려야지. 며느리 사랑이라는 말에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허리를 펴며 안사돈을 쳐다봤습니다. 안사돈, 사진 그만 찍고 이리 와서 배추 하나라도 좀 거두시죠. 일손이 하나라도 아쉬운 판인데. 제 말에 안사돈은 질색이라는 표정을 지으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 사돈 어른도. 제가 이런 거 할 줄 아나요? 괜히 손 댔다가 일만 그르치죠. 저는 감독을 하고 사돈 어른께서 기술 지도를 하시고 우리 서아가 옆에서 배우고 역할 분담이 딱 좋구먼 뭘. 그 순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우리를 가족이 아니라 자신이 돈 한 푼 안 들이고 부리는 일꾼으로 여기는 그 오만한 눈빛을요. 해가 뉘엿뉘엿 지고 드디어 배추를 버무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온 집안에 마늘과 고춧가루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저는 산더미처럼 쌓인 김칫솔을 보며 아득해졌습니다. 이걸 어느 세월에 다 버무린단 말인가. 마침 퇴근하고 돌아온 손녀 사위 민준이가 보였습니다. 손녀 사위, 마침 잘 왔네. 이리 와서 이 김칫소 좀 같이 버무리지 그러나.
남자 힘이 한번 필요한데. 제가 민준이를 부르자 안사돈이 하던 잡지책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달려왔습니다. 어머, 사돈 어른도 참. 우리 아들은 바가지라는 사람이에요. 어디 귀한 아들한테 부엌일을 시키려고 하세요. 남자가 부엌에 드나들면 집안에 복 나간다는 말도 못 들어보셨어요? 안사돈은 민준이의 등을 떠밀어 방으로 쏙 밀어 넣었습니다. 민준이는 그저 어머니, 그게 아니라 하고 우물쭈물하다가 제게 미안하다는 듯한 눈짓 한 번 보내고는 그대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마음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신락 같은 기대마저 끊어져 버렸습니다. 저 집안에서 내 손녀편은 아무도 없구나. 제 자식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저 무심한 남편도 결국은 제 어미와 한통 속인 것을요. 그렇게 밤이 깊어서야 200포기의 김장이 끝났습니다. 온몸에 마디마디가 쑤시고 아파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하는 소파에 쓰러지듯 누워 색색거리고 있었고요. 그때 안사돈이 방에서 나오더니 작은 쇼핑백 하나를 제게 쓱 내밀었습니다. 아이고, 두 분 정말 고생 많으셨네. 특히 사돈어른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역시 전문가는 다르시다니까. 이거 별건 아니지만 제 성의예요. 피곤하실 텐데 드시고 힘내세요. 쇼핑백 안에는 마트에서 흔히 파는 자양강장제 한 상자가 전부였습니다. 내 허리가 부서져라 일한 대가가 고작 저 음료수 한 상자라니. 이건 성의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모욕이었죠.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상자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안사돈의 만족스러운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김장 후유증으로 며칠을 끙끙 앓아누웠습니다. 온몸에 파스를 덕지덕지 붙이고 나니 조금 살 것 같더군요. 이제 한동안은 조용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던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또다시 안사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돈어른, 큰일 났어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는데 내일 모레가 우리 시아버지 기일이지 뭐예요. 세상에.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제사요? 안사돈, 제가 알기로는 아직 날짜가 한참 남은 걸로 아는데요. 아니에요, 사돈어른. 제가 달력을 잘못 봤지 뭐예요. 아이고, 일을 어째. 당장 내일 장보고 모레 새벽부터 음식을 해야 하는데 우리 서아가 아시다시피 전을 제대로 부칠 줄을 모르잖아요. 늘 태워 먹고 뒤집지도 못하고. 안 되겠어요. 사돈 어른께서 오늘 밤이라도 좀 와주셔야겠어요. 오셔서 전 부치는 법이라도 제대로 좀 가르쳐 주셔야지. 안 그러면 제사상에 올릴 음식이 하나도 없게 생겼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거짓말. 너무나도 뻔하고 유치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김장으로 사람을 녹초로 만들어 놓더니 이제는 한밤중에 달려와서 제사 음식을 하라는 호출이었습니다. 제 아픈 몸보다 제 시간보다 그저 자신들의 제사상이 더 중요하다는 그 아나무인의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사돈.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나갔습니다. 지금 시간이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안사돈 집안의 무급 가사도우미가 아닙니다. 수화기 너머로 안사돈의 당황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사돈어른, 지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 서아를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좀 도와달라는 건데 어떻게 그런 섭섭한 말씀을. 섭섭하다고요? 정말 섭섭한 게 뭔지 아직 모르시겠습니까? 서아를 위해서가 아니라 안사돈의 편안함을 위해서겠죠. 이 시간에 사람을 오라가라 하는 건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명령 아닙니까? 저는 기계가 아닙니다.
저는 제 생애 처음으로 어른에게, 그것도 사돈에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세상을 차단하고 나니 오히려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그래, 당신들이 나를, 내 손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야 아주 명확하게 알겠다. 더는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당신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그 집안의 법도와 체면이라는 것을 내가 아주 제대로 온 세상 사람들 앞에서 산산조각 내주리라.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작성하겠습니다. 주인공의 분노가 차가운 결심으로 바뀌고 안사돈의 교활한 착취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생생하게 그려내겠습니다. 제가 안사돈의 전화를 끊어버린 다음 날 아침이었죠. 제 전화기는 그야말로 불이 났습니다. 모르는 번호는 받지도 않았는데 쉴 새 없이 울려댔어요. 결국 받게 된 건 울음이 잔뜩 섞인 우리 서아의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 도대체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방금 안사돈 아니, 어머님한테 전화 와서 온갖 소리를 다 들었어. 할머니가 어른한테 대들고 버릇없이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집안의 근본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나보고 할머니 교육 좀 똑바로 시키라고 소리를 지르시는데 할머니, 왜 그러셨어? 그냥 한번 와주시면 안 됐던 거야? 나 이제 어떡해, 할머니. 서아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그 교활한 여자가 밤새 제 험담을 늘어놓고 제 손녀를 볶아댄 것이 눈에 선했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떨려왔지만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아야, 똑똑히 들어. 할머니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그 시간에 사람을 오라가라 하는 건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하인 부리듯 하는 거야. 넌 더 이상 내 탓도 하지 마라.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야. 그래도 할머니, 잔말 말고 끊어. 할미가 지금 그리로 가마. 저는 옷을 깨어 입고 당장 서안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서늘한 공기가 저를 맞았습니다. 안사돈은 거실 소파에 성경책을 무릎에 편 채 앉아 있었고 저를 발견하고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투명 인간이라도 된 것처럼요. 우리 서아는 퉁퉁 부은 눈으로 안절부절 못하며 제 눈치와 시어머니 눈치를 번갈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 집에서는 그 누구도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안사돈은 마치 순교자라도 된 것처럼 비통한 표정을 유지했고 저는 그 위선적인 연극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어디 계속해봐라.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렇게 살얼음판 같던 며칠이 지나고 안사돈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꿀이라도 발라놓은 것처럼 살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사돈어른, 저예요. 지난번엔 제가 너무 경황이 없어서 혹시 사돈어른 마음 상하게 해드렸다면 정말 죄송해요. 그래서 말인데 이번 주말에 집에 저희 쪽 친척 어른들이 몇 분 오시기로 했거든요. 저는 그 의도를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이건 사과가 아니라 또 다른 요구를 위한 포석이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지 않겠어요? 제가 사돈어른 음식 솜씨가 보통이 아니시라고 우리 집안의 복이라고 입이 마르게 자랑을 해놨는데 오셔서 오랜만에 솜씨 좀 발휘해 주세요. 네, 사돈어른. 기가 막혔습니다. 이건 화해를 하자는 게 아니라 집안 행사에 와서 요리사 노릇을 하라는 통보였습니다. 거절하면 또다시 서아를 들볶을 게 뻔했기에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사돈. 그럼 주말에 뵙지요. 그리고 주말 서안의 집 부엌은 온전히 제 차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갈비찜을 재우고 잡채에 들어갈 채소를 볶고
동그랑땡과 깻잎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서아는 옆에서 제 보조를 하며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제 할 일만 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안사돈이 친척들과 담소를 나누는 소리가 하하호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가 제 귀에 똑똑히 박혔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우리 사돈 어른께서 음식 솜씨가 아주 끝내주시거든요. 우리 서아가 다른 건 몰라도 친정 복 하나는 타고났잖아요. 저렇게 알아서 와서 다 해주시니 제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저는 뜨거운 기름이 튀는 프라이팬을 들여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네, 아주 편하시겠죠. 저는 이렇게 기름 냄새 맡으며 허리 펼 시간도 없는데 말입니다. 드디어 진수성찬이 차려지고 안사돈의 친척들은 음식 맛을 보며 저마다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니야, 이 갈비찜은 아주 입에서 살살 녹네, 녹아. 어쩜 이렇게 잡채를 고소하게 잘 볶았을까? 한 친척 아주머니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사돈어른, 정말 솜씨가 대단하십니다. 식당이라도 하셨나 봐요. 이 갈비찜 양념의 비결이 대체 뭐예요? 제가 입을 열어 대답하려는 바로 그 순간 안사돈이 제 말을 가로채며 나섰습니다. 호호호 형님. 그건 바로 저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 양념장이랍니다. 제가 우리 며느리한테 그 비법을 전수해주고 있는데 아직은 서툴러서요. 그래서 오늘 친정할머니께서 특별히 오셔서 도와주시는 거랍니다. 기특하죠? 순간 부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안사돈의 그 한마디에 저는 뛰어난 요리 솜씨를 가진 귀한 손님에서 며느리가 서툴러서 불려나온 불쌍한 친정할머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친척들의 눈빛에는 동정과 얕잡아보는 시선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우리 서아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만 감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렇게 시끌벅적한 식사가 끝나고 친척들이 돌아가자 집에는 설거지거리만 산더미처럼 남았습니다. 제가 묵묵히 고무장갑을 끼려는데 안사돈이 하품을 하며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아이고 사돈어른,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덕분에 제가 어깨가 으쓱했네. 이왕 고생하신 김에 설거지만 마저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오늘 손님 치르느라 신경을 너무 많이 썼더니 머리가 지끈거리네요. 좀 쉬어야겠어요. 안사돈이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린 뒤 저는 기름때 낀 접시가 가득한 싱크대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체면, 당신의 그깟 체면을 위해 내 손과 허리는 부서져도 괜찮다는 거구나. 그래, 얼마든지 자랑해라. 얼마든지 내 공을 가로채라. 당신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중에 떨어질 때의 고통은 몇 배는 더 커질 테니까. 나는 오늘 이 모든 수모와 당신의 거짓말을 내 마음속 장부의 한 글자도 빠짐없이 똑똑히 기록해둔다. 나중에 이자까지 아주 두둑하게 쳐서 가장 비싼 값으로 전부 돌려받을 테다. 네, 계속해서 집필하겠습니다. 주인공의 분노가 어떻게 계획으로 바뀌어 가는지, 안사돈의 착취가 얼마나 더 집요해지는지를 담아내겠습니다. 시간은 흘러 계절이 바뀌고 어느덧 우리 서아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하필이면 그의 생일이 어린이날 근처라 안사돈에게는 또 하나의 좋은 핑곗거리가 생긴 셈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 사돈어른. 우리 서아 생일이 코앞이잖아요. 이번에 겸사겸사해서 서아 친구, 민준이 회사 동료 아이들까지 싹 불러서 집에서 생일 잔치를 아주 크게 열어주려고요.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 속셈을 제가 모를 리 없었죠. 그러니 사돈 어른께서 꼭 오셔서 음식 좀 도와주셔야 해요. 아시잖아요.
요즘 배달 음식은 뭘 넣었는지 믿을 수가 있어야죠. 아이들 먹을 음식인데 정성 가득한 할머니표 음식이 최고 아니겠어요? 거절할 수 없는 아이들이라는 명분. 저는 또다시 앞치마를 두르기 위해 손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서한의 집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습니다. 온 동네 아이들은 다 모인 것처럼 시끄럽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저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 묵묵히 떡볶이를 만들고 꼬마 김밥을 말고 과일 샐러드를 버무렸습니다. 안사도는 뭘 했냐고요? 거실에서 다른 엄마들과 차를 마시며 우아하게 담소를 나누고 있었죠. 호호, 별거 아니에요. 저희 집은 늘 이렇게 식구들끼리 화목하답니다. 특히 우리 며느리 친정할머니께서 손녀 사랑이 어찌나 지극하신지 이렇게 잔치 때마다 제일 먼저 달려와서 다 도와주세요. 제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요. 저는 부엌에서 들려오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헛웃음을 삼켰습니다. 나의 이 고된 노동을 자신의 인자함과 며느리의 친정복으로 포장하는 저 재주가 실로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철저히 계산된 연극이라는 것을 저기서 웃고 있는 사람 중에 과연 몇이나 알고 있을까요? 아이들이 휩쓸고 간 집은 폭탄이라도 맞은 것처럼 엉망이었습니다. 바닥에는 과자 부스러기와 끈적한 주스 자국이 가득했고 소파 위에는 포장지가 아무렇게나 찢어진 채 나뒹굴고 있었죠. 저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눌어붙은 케이크 크림을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파티의 주인공이었던 서한은 지칠 대로 지쳐서 제 옆에서 쓰레기를 주워 담고 있었고요. 서아야. 제가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오늘 내 생일인데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니? 내가 주인공인데 왜 내가 제일 고생하고 있는 거냐고. 제 말에 서아의 눈에 눈물이 그럭 맺혔습니다. 하지만 서아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할머니 그래도 친구들이 다들 엄청 부러워했어. 이렇게 집에서 크고 멋진 생일 파티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다 어머님이 나를 위해서 신경 써주신 거잖아. 나 이만하면 행복한 거 아닐까? 순간 저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우리 서아가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이 착취를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안사돈의 가스라이팅이 제 손녀의 정신을 얼마나 깊숙이 파고들었는지 깨닫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몸을 부려먹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서서히 죽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때 소파 구석에 제가 생일 선물로 사준 커다란 곰인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인형을 집어 서아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서아야, 이 곰인형 마음에 드니? 그냥 인형이 아니야. 녹음도 되는 거란다. 할머니가 보고 싶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답답해서 못할 때, 그럴 때 이 인형배를 꾹 누르고 다 털어놓으렴. 할미가 다 들어주는 셈 치고. 알았지? 서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계획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오고 지루한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내내 해를 볼 수 없던 어느 날 또다시 안사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돈어른, 비가 와서 정말 큰일 났어요. 며칠 동안 빨래가 산더미처럼 쌓였지 뭐예요. 그런데 우리 서아가 글쎄 저걸 오늘 기어이 다 빨겠다는 거 있죠. 저러다 몸살 나요 정말. 사돈어른께서 오셔서 좀 말려주시고 이럴 때 젖은 빨래 어떻게 널어야 냄새 안 나는지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그 말을 믿는 제가 바보죠. 서한의 집 베란다는 그야말로 빨래 지옥이었습니다. 세탁기는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고 축축하고 눅눅한 공기가 숨을 턱턱 막히게 했습니다.
안사돈은 산더미처럼 쌓인 이불 빨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세상에 건조대가 턱없이 모자라네요. 사돈어른, 이런 두꺼운 이불은 물을 꽉 짜내야 잘 마르는데 어디 한번 보여주세요. 사돈어른은 평생 해오신 일이라 저보다 훨씬 익숙하시잖아요. 평생 해오신 일이라 익숙하시죠? 그 말이 제 가슴에 대못처럼 박혔습니다. 그래, 익숙하지. 이골이 날 만큼 익숙하고 지긋지긋해. 하지만 익숙하다고 해서 아프지 않은 건 아니고 힘들지 않은 건 아니란다. 안사돈. 저는 말없이 묵직하게 물을 먹은 솜니불을 들어 올렸습니다. 팔이 부들부들 떨리고 허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낑낑대며 이불을 비트는 제 모습이 축축한 유리창에 비쳤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살아온 한 노동자의 지친 얼굴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당신은 평생 모르겠지. 이 물에 젖은 솜니불이 얼마나 무거운지, 이걸 짜내는 내 손목이 얼마나 시큰거리는지, 당신은 이 모든 걸 그저 당연하게 여기고 있겠지. 괜찮아. 마음껏 당연하게 여겨라. 그 당연함의 대가가 얼마나 비싼 것인지 내가 아주 처절하게 가르쳐 줄 테니. 저는 비 오듯 흐르는 땀을 닦아낼 생각도 하지 않고 묵묵히 빨래를 비틀어 짰습니다. 제 마음속 장부에는 또 한 줄의 빚이 아주 굵고 선명하게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사돈의 착취가 일상화되고 주인공의 결심이 어떻게 더 단단해지는지 산막의 다음 파트에서 그려내겠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찜통 같은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제는 벨소리만 들어도 안사돈의 전화인 것을 알 수 있을 정도가 되었죠. 이번에는 또 무슨 핑계를 댈까 싶었는데 역시나 저를 실망시키지 않더군요. 사돈어른, 어떡하면 좋죠? 저희 남편의 아주 귀한 고향 친구분이 서울에 오셨는데 며칠 저희 집에서 묵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 장마 때문에 손님방 이불이 영 눅눅해서 마음에 걸리네요.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지만 저는 그 안에 숨겨진 계산을 똑똑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사돈 어른께서 오셔서 솜씨 좀 발휘해 주셔야겠어요. 귀한 손님인데 햇볕에 뽀송뽀송하게 말린 새 이불을 덮고 주무시게 하는 게 손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아니겠어요? 예의라는 단어로 포장된 노동 착취. 저는 이제 화가 나는 것을 넘어 일종의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 집에 도착했을 때 안사돈은 이미 외출 준비를 완벽하게 마친 상태였습니다. 어머, 사돈어른 오셨어요? 마침 잘 됐네요. 저는 그 귀한 손님 모시고 잠시 백화점에라도 다녀오려고요. 서울 구경도 시켜드려야죠. 그럼 이불은 사돈어른께 맡길게요. 오늘 햇볕이 아주 좋으니까 바싹 말려주세요. 부탁드려요. 안사돈은 제게 이불 빨래를 명령해 놓고 정작 그 이불을 덮고 잘 손님과 함께 유유히 쇼핑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 뻔뻔함에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그래, 너는 쇼핑을 즐기거라. 나는 이 땡볕 아래서 이불과 씨름을 할 테니. 저는 옥상으로 올라가 땀을 뻘뻘 흘리며 묵직한 솜니불과 사투를 벌였습니다. 세탁기에 돌린 이불은 물을 잔뜩 머금어 천근만근이었죠. 그걸 빨랫줄에 널고 방망이로 두들겨 먼지를 털어내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내리쬐는 햇볕에 등이며 얼굴이 따가웠습니다. 문득 수십 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남의 집 옥탑방에 새들어 살며 닥치는 대로 허드렛 일을 하던 그때도 저는 이렇게 남의 집 이불을 널고 털고 거두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때는 내 새끼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고 굶기지 않으려고 억척같이 했지. 하지만 지금 나는 왜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는 건가? 서러움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평생을 바쳐도 벗어날 수 없는 이 노동의 굴레가 지긋지긋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옥상 한 구석에 놓인 의자 위에 서아가 아끼는 곰인형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마 햇볕 쬐어준다고 내놓은 모양이었죠. 저는 곰인형을 들어 품에 안았습니다. 보드라운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아가 이 인형한테라도 다 털어놓고 있는 게냐? 내 마음에 차곡차곡 쌓인 그 응어리들을 괜찮다. 괜찮아. 이 할미가 모조리 다 꺼내서 풀어줄 테니 아주 조금만 더 기다려다오. 저는 인형의 배를 한번 꾹 눌러보고는 다시 제자리에 고이 눕혀주었습니다. 제 마음속 계획은 이제 더욱 선명하고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늦게서야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손님방에는 햇볕 냄새가 나는 뽀송뽀송한 이불이 깔끔하게 정돈되었고 저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파김치가 되었습니다. 그때쯤 안사돈과 그 손님이 명품 쇼핑백을 양손 가득 들고 현관으로 들어섰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즐거운 웃음꽃이 피어 있었죠. 어머나, 이게 누구 솜씨야? 뽀송뽀송한 것 좀 봐. 호텔 스위트룸이 따로 없네. 안사돈은 제 노고를 자신의 생색으로 돌리며 손님에게 자랑했습니다. 형님, 오늘 아주 편안하게 주무시겠어요. 저희 사돈 어른께서 이렇게 귀한 분 오신다고 정성을 다해 준비해 주셨답니다. 그 손님은 제게 고맙습니다 하고 예의상 인사를 건넸지만 그 눈빛은 마치 잘 차려입은 마님이 집안의 하녀에게 건네는 그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웃어 보였습니다. 제가 집을 나서려는데 안사돈이 저를 따라 나와 작은 종이 가방 하나를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사돈어른,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거라도 쓰세요. 백화점에서 사은품으로 받은 건데 향이 참 좋더라고요. 가방 안에는 백화점 로고가 찍힌 싸구려 비누 한 장이 덜렁 들어 있었습니다. 김장날의 자양강장제에 이은 두 번째 모욕이었습니다. 비누 한 장. 제 반나절의 고된 노동과 땡볕 아래서 흘린 땀의 가치가 고작 이 비누 한 장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당신에게는 내 시간과 정성이 그저 공짜로 얻을 수 있는 사은품만도 못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좋다. 내 마음속 장부에 오늘자로 한 줄 더 추가하지. 손님 맞이 이불 빨래 및 침구 교체, 인건비 대신 비누 한 장. 나중에 청구서 보낼 때 빠뜨리지 말고 아주 정확하게 적어 넣어야겠다. 저는 그 비누를 주먹에 꽉 쥔 채 도망치듯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착취의 강도가 최고조에 달하고 주인공의 복수 계획이 구체화되는 산막 7부 이어서 작성하겠습니다. 여름의 끝자락, 아직 땡볕의 기세가 가시지 않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잊을 만하면 어김없이 안사돈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사돈어른, 이제 곧 우리 민족의 대명절, 추석 아니겠어요? 추석 전에는 조상님들께 예를 갖춰야지요. 저희가 주말에 시골에 있는 선산에 가서 벌초를 좀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지 뭐예요. 안사돈의 목소리에는 언제나처럼 교묘한 서론이 깔려 있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풀 알레르기가 아주 심하잖아요. 예초기 돌리는 건 남자들이 한다 쳐도 그 선산 주변 텃밭이랑 마당에 자란 잡초는 일일이 손으로 뽑아야 하는데 이를 어쩐다. 그래서 말인데 사돈 어른께서 이번에도 좀 도와주셔야겠어요. 이런 건 또 경험 많은 어른이 손대야 뿌리까지 제대로 뽑히잖아요. 조상님 뵈러 가는데 주변이 깨끗해야 복을 받죠. 추석, 벌초, 조상에 대한 예의, 그리고 남편의 건강까지.
제가 거절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완벽하게 차단해버리는 영악함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시골의 땡볕 아래서 잡초를 뽑는 고된 노동이 눈앞에 선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끝낸 뒤였습니다. 그래, 이것이 아마도 마지막이 될 것이다. 당신이 내게 부릴 수 있는 마지막 노동이 될 게야. 주말에 도착한 시골집은 그야말로 잡초와의 전쟁터였습니다. 바깥사돈과 손녀 사위 민준이는 예초기를 들고 선산으로 올라갔고 저와 서아 그리고 안사돈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안사돈은 뭘 했을까요? 마루 그늘 밑에 돗자리를 펴고 파라솔까지 받쳐든 채 얼음 동동 띄운 미숫가루를 마시며 신선놀음을 하고 있었죠. 사돈어른 서아야, 너무 덥다고 생각하지 말고 즐겁게 운동 삼아 하세요. 호호. 이렇게 땀 한 번 쭉 빼고 나면 몸도 가뿐해지고 얼마나 좋아. 그 말은 저희에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마치 바람에게 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와 서아는 자결하는 태양 아래 밀짚 모자 하나에 의지한 채 허리를 숙이고 질긴 잡초들을 뽑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뿌리가 깊게 박힌 잡초는 웬만큼 힘을 줘서는 뽑히지도 않았습니다. 땀은 비 오듯 쏟아져 눈으로 흘러들어갔고 흙먼지는 온몸에 달라붙어 따가웠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고 숨은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옆에서 잡초를 뽑던 서아가 갑자기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 나 너무 어지러워. 서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겁해서 서아에게 달려가 겨드랑이를 부축했습니다. 아가, 괜찮아? 어서 이리 와서 그늘에 좀 쉬어. 제가 서아를 마루 그늘로 겨우 옮기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안사돈이 혀를 차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쯧쯧쯧. 요즘 애들은 저렇게 정신력이 약해서 큰일이야, 큰일. 저 정도 일했다고 저러니 앞으로 힘든 세상 어떻게 살아갈는지 몰라. 그 목소리에는 걱정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한심하다는 듯한 비난만이 가득했죠. 저는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서아에게 물을 먹이고 손수건에 물을 적셔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안사돈에게로 걸어갔습니다. 제 손과 옷에는 흙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지만 그런 것은 아무 상관 없었습니다. 안사돈. 제 목소리는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안사돈 눈에는 저 아이가 안 보이십니까? 당신 손녀 며느리가 이 땡볕 아래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게 정녕 보이지 않으시냐는 말입니다. 제 기세에 안사돈이 미간을 찌푸리며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사돈 어른은 뭘 그런 걸 가지고 호들갑을 떠세요. 잠깐 어지러워서 그러는 거겠죠. 제가 보아하니 저거 다 꾀병이에요. 꾀병. 일하기 싫으니까 일부러 저러는 거라고요. 꾀병. 그 단어가 제 이성의 마지막 끈을 끊어버렸습니다. 내 금쪽 같은 손녀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저 악독한 여자의 눈에는 그저 이를 피하기 위한 연기로 보인다는 말이었습니다. 됐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더 이상은 단 하루도, 아니 단 1시간도 참을 수 없다. 더 이상 당신의 그 악독한 혀가 내 손녀를 핥히고 상처 입히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 추석 그래, 추석. 당신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그 명절날. 모든 친척이 다 모여 당신의 체면과 위선을 칭송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오늘까지 겪은 모든 일, 내 손녀가 당한 모든 수모를 낱낱이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까발려주마. 당신들이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 그 위선과 체면의 성을 내가 단 한 번에 와르르 무너뜨려 주겠다. 그것이 내가 당신들에게 베푸는 마지막 자비이자 가장 철저한 복수가 될 것이다.
저는 정신을 차린 서아를 부축해 일으키며 마음속으로 차갑게 맹세했습니다. 그날 시골집의 쨍한 햇살 아래서 저의 마지막 복수 계획은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네, 작성하겠습니다. 착취의 정점을 찍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으며 복수의 서막을 여는 산막의 마지막 파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골집에서 돌아오는 차 안은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서아는 창밖만 바라보며 말이 없었고 저는 조수석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지옥도와 천국도를 수백 번 오가고 있었죠. 운전대를 잡은 안사도는 뭐가 그리 신이 나는지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습니다. 그 평온함이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사돈어른 덕분에 일찍 끝났네. 역시 사람은 좀 굴려야 정신을 차린다니까. 우리 서아도 오늘 아주 좋은 보약 한 첩 먹은 셈이지. 안 그러니 아가? 안사돈이 백미러로 서아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서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지막 한마디가 제 결심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꾸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미 제 마음속 전쟁은 끝났고 이제 남은 것은 처형뿐이었으니까요. 서안의 집 앞에 차가 멈췄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리는 서아를 힘껏 안아주었습니다. 서아야, 이 할미가 다 해결할 거다. 아무 걱정 말고 다음 주 명절 때까지만, 딱 그때까지만 참고 견뎌다오. 할 수 있지? 제 목소리에 담긴 서늘한 결기를 느꼈는지 서아는 그저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안사도는 별 유난을 다 떤다는 듯한 표정으로 차를 몰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추석을 불과 이틀 앞둔 날이었습니다. 제 손은 동그랑땡을 붙이고 있었지만 제 머리는 온통 다가올 그날의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서아였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정상이 아니었어요. 거의 비명에 가까웠죠. 할머니, 할머니, 큰일 났어. 정말 큰일 났어. 그 곰인형 내가 너무 답답해서 할머니 말대로 인형벨을 누르고 막 울면서 하소연하다가 실수로 다른 버튼을 눌렀나 봐. 그런데 거기서 아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 달려가마 하고 전화를 끊고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서안의 집 문을 열자 아이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곰인형을 부서져라 껴안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려 공포에 떨고 있었죠. 할머니, 이거 한번 들어봐, 제발. 서아가 떨리는 손으로 곰인형의 작은 발바닥에 있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그 인형에게서는 너무나도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바로 안사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석 때 전 부치는 거랑 자빌은 싹 다 그 할망구 시키면 돼. 평생 남의 집 일만 해서 뼈다귀가 아주 튼튼하니까 그 정도는 끄떡없어. 민준이 너는 그냥 내 마누라, 우리 서아 데리고 백화점이나 가서 바람이나 쐬고 오라고. 일은 할망구가 하고 생색은 이 시어미가 내고 복은 우리 서아가 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니? 이게 바로 지혜롭고 현명한 시어머니 노릇이라는 거다. 하하하. 뒤이어 손녀 사위 민준이의 우물쭈물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장모님 연세도 있으신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연세는 무슨, 저런 팔자는 가만히 있으면 좀이 쑤셔서 병나. 계속 부려먹고 움직이게 해줘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야. 알았어, 내 아들. 그 대화를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할망구, 뼈다귀, 부려먹어야 한다. 그 경멸과 모욕이 가득 담긴 날 것의 언어들.
그것이 바로 저를 향한, 제 인생을 향한 저들의 진짜 속마음이었습니다. 녹음된 내용이 끝나자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우리 서아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는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동안 안사돈의 가스라이팅에 갇혀있던 동공에 처음으로 맑은 분노와 배신감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내가 정말 바보였어. 나는 어머님이 다 나를 위하고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시는 줄만 알았어. 내가 부족해서, 내가 못나서 할머니까지 고생시키는 거라고. 그렇게만 생각했어. 할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할머니 흑흑. 서아는 제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감정의 둑이 터져버린 것이죠. 저는 그런 손녀를 말없이 안아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아니다가, 내가 바보인 게 아니야. 저 사람들이 악한 거지. 이제라도 그 가면 속 진짜 얼굴을 똑똑히 봤으니 그걸로 됐다. 이제 더는 울지 마라. 그 눈물, 이제부터는 저 사람들이 흘려야지. 왜 우리가 흘리니? 저는 제 품에서 울고 있는 서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거실 한쪽에 놓인 곰인형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무심코 던진 선물이 이 지독한 연극의 마침표를 찍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래, 이제 모든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졌구나. 목격자도 있고 이보다 더 확실한 물증도 없다. 추석날 온 친척이 모여 화기애애한 웃음을 나누는 바로 그 자리. 당신들이 평생 쌓아 올린 체면과 위선을 과시하며 가장 빛나고 싶어하는 바로 그 무대 위에서 나는 당신들을 가장 어둡고 처참한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이다. 당신들의 연극은 이제 끝났어. 마지막 심판의 막이 오를 시간이야. 네, 알겠습니다. 모든 증거를 손에 쥔 주인공과 손녀가 마지막 결전의 날을 준비하는 폭풍전야와 같은 사막을 이어서 작성하겠습니다. 한참을 울던 서아는 마침내 눈물을 그치고 퉁퉁 부은 눈으로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슬픔이 없었습니다. 대신 차갑고 단단한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죠. 할머니, 이제 나 어떻게 하면 돼? 할머니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 아니, 이젠 내가 할 거야. 이건 내 싸움이기도 하니까. 내가 너무 어리석어서 할머니를 너무 오랫동안 혼자 싸우게 만들었어. 저는 비로소 마음이 놓였습니다. 드디어 우리 손녀가 긴 잠에서 깨어난 겁니다. 저는 서아의 손을 굳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 손녀딸. 그렇게 독하게 마음먹어야지. 하지만 절대로 서두르거나 티를 내서는 안 된다. 끓어오르는 분노는 차갑게 식혀서 가장 날카로운 칼로 만들어야 하는 법이야. 저 교활한 사람들에게 복수할 기회는 단 한 번뿐이다. 사소한 실수 하나로 모든 걸 망칠 수는 없어. 저와 서아는 그 자리에서 약속했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까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완벽하게 평소처럼 행동하기로. 안사돈이 제가 그 꾀병 사건 이후로 완전히 기가 죽었다고 믿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저는 다음날 안사돈에게 전화를 걸어 지난번 시골에서는 몸이 안 좋아서 죄송했다고, 추석 때는 정신 바짝 차리고 돕겠다고 머리를 조아리기까지 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안사돈의 의기양양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저희의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추석 전날, 저와 서아는 안사돈 몰래 서아의 집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우리 앞에는 깨끗한 노트와 펜, 그리고 달력이 놓여 있었죠. 우리의 마지막 무기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자, 서아야.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씩 전부 되짚어 보자꾸나.
안사돈이 너와 나를 부려먹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였는지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전부 다. 우리는 기억을 더듬어 노트에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가을 시어머니 생신상 준비 및 설거지 6시간, 겨울맞이 대청소, 창틀 청소 및 소파 감독 4시간, 마트 장보기 및 짐 운반, 쌀 20kg 포함 2시간, 김장 200포기, 이틀 꼬박, 최소 16시간. 안사돈 친척 집들이 음식 준비, 조리, 상차림, 그리고 설거지까지 8시간. 어린이날 겸 내 생일 잔치, 음식 준비 및 뒷정리 5시간. 장마철 이불 빨래, 손으로 물기 짜기 포함 3시간. 바깥 사돈 손님 맞이, 이불 빨래 및 침구 교체 4시간. 시골집 마당 전체 잡초 제거 5시간. 항목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서아는 그동안 시어머니의 지시 아래 해왔던 자질구레한 집안일까지 전부 다 기억해냈습니다. 그렇게 적어 내려가다 보니 노트는 어느새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서아는 자기가 해온 노동의 목록을 보며 새삼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이 노동의 값을 매겨보자꾸나. 저는 비장하게 말하며 계산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요즘 가사도우미 시간당 인건비가 얼만지 아니, 서아야? 최저시급도 안 쳐주는 악질들도 있지만 우리는 정당하게 받아야지. 이건 그냥 노동이 아니야. 명절 노동, 심야 호출, 휴일 근무까지 있었으니 특수근로수당까지 다 붙여야 해. 어디 보자. 시간당 15,000원씩만 한번 쳐보자. 하나하나 항목에 시간을 곱하고 그 금액들을 더해 내려갔습니다. 숫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총합계 버튼을 눌렀을 때 저와 서아는 화면에 뜬 숫자를 보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나 많이? 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야, 서아야. 이건 바로 우리의 시간이고, 우리의 땀이고, 우리가 받은 수모와 모욕의 값이다. 저 사람들은 평생 모든 것을 돈으로만 가치를 매기며 살아온 사람들이니, 우리도 저들이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똑똑하게 말해주는 것뿐이야. 저는 가장 좋은 종이를 꺼내 컴퓨터로 정성껏 제목을 뽑았습니다. 가사 노동 비용 청구서, 그리고 그 아래에 우리가 기록한 모든 노동의 목록과 시간, 금액을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해서 출력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가장 강력한 증거인 녹음기와 저들의 이성을 마비시킬 청구서까지. 우리는 이제 심판의 날이 오기만을 조용히 그리고 차갑게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전의 날이 밝아오고 주인공이 마지막 덫을 놓는 숨막히는 긴장감의 순간을 그려내겠습니다. 추석 전날 저는 다시 손녀의 집 부엌에 섰습니다. 집안은 제사 음식 준비로 벌써부터 어수선했죠. 저를 본 안사돈은 마치 사열하는 장군처럼 뒷짐을 진 채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돈 어른, 어서 오세요. 아이고, 시골 다녀와서 몸은 좀 괜찮으시고요? 지난번엔 아주 큰일 날 뻔했네. 오늘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셔야 해요. 아시겠지만 우리 집안 제사 음식은 가짓수도 많고 손도 여간 많이 가는 게 아니라서요. 그 목소리에는 걱정이 아닌 이번에는 딴 생각 말고 잘해라는 식의 노골적인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안사돈의 의도대로 세상에서 가장 순종적인 사람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안사돈. 걱정 마십시오. 지난번에는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오늘 단단히 마음먹고 왔으니 염려 붙들어 매시지요. 그날 저와 서아는 완벽한 연기를 펼쳤습니다. 안사돈이 시키는 대로, 아니 시키기 전에 먼저 알아서 척척 움직였습니다.
산적 꼬치를 꿰고 나무를 묻히고 탕국을 끓이는 내내 우리는 단 한 번의 불평도 지친 기색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완벽한 연기에 안사돈은 완전히 방심한 듯 보였습니다. 제가 잠시 물을 마시러 나온 사이 안사돈이 바깥사돈과 통화하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여보, 아무 걱정 말아요. 그 사돈어른 오늘 아주 딴 사람이 됐다니까. 역시 사람은 한번 꽉 밟아줘야 정신을 차리고 말을 잘 듣는 법이야. 내가 사람 하나는 기가 막히게 다룬다니까. 호호. 저는 차가운 물을 넘기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마음껏 웃어더라. 당신의 그 웃음소리가 곧 비명으로 바뀌게 될 테니. 밤늦게까지 음식 준비가 이어졌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순서, 전 부치기가 시작되었죠. 이것은 바로 몇 주 전 안사돈이 한밤중에 저를 호출했던 바로 그 작업이었습니다. 안사돈은 산더미처럼 쌓인 재료를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 이제 전만 붙이면 거의 다 끝났네요. 사돈어른, 실력 발휘 한번 해보세요. 저는 묵묵히 프라이팬에 기름을 둘렀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이제야 생각났다는 듯 서아에게 말했습니다. 물론 안사돈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요. 어머 서아야. 내 생일 선물로 준 그 곰인형 말이다. 저기 부엌 구석에 두면 기름 냄새가 다 배서 어쩌니. 저기 거실 친척 어른들 다 잘 보실 수 있게 텔레비전 옆에다 고이 좀 모셔다 놓으렴. 이 할미가 우리 손녀 얼마나 아끼는지 다들 보셔야지. 제 말에 서아는 제 의도를 정확히 꿰뚫고 아주 자연스럽게 곰인형을 안아들었습니다. 네, 할머니. 안 그래도 그러려고 했어요. 할머니가 주신 세상에 하나뿐인 선물인데 제일 좋은 자리에 둬야죠. 서아는 보란 듯이 곰인형을 거실에서 가장 잘 보이는 텔레비전 장식장 한가운데에 올려두었습니다. 안사돈은 그 모습을 보며 혀를 쯧쯧 찼습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인형은 쯧쯧 아무데나 둬. 그녀는 그 인형이 자신을 파멸시킬 시한폭탄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그저 저의 유난스러운 손녀 사랑이라고만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핸드백 안을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정성껏 출력한 가사 노동 비용 청구서가 조용히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추석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저는 서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안은 맛있는 음식 냄새와 명절 특유의 들뜬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바깥사돈과 손녀 사위 민준이도 모두 말쑥하게 한복을 차려입고 있었죠. 안사돈은 그야말로 이 집안의 여왕처럼 우아한 한복 자태를 뽐내며 모든 것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여보, 이것 좀 보세요. 우리 사돈어른께서 밤새 이렇게나 많이 준비해 주셨지 뭐예요. 몸도 성치 않으신 분이 정말 대단한 정성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인복이 많아요. 안사돈은 남편 앞에서 저를 한껏 치켜 세우는 척했지만 그 말 속에는 내가 이렇게 사람을 잘 부린다는 과시욕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온화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바깥사돈.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걸요. 제사를 지내고 곧이어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사람들로 북적였고 안사돈은 이 집안의 안주인으로서 모든 사람의 인사를 받으며 행복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와 서아는 마지막으로 과일상을 내가며 아주 짧고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모든 것은 계획대로였다. 그래. 무대는 완벽하게 준비됐다. 배우들도 모두 제자리에 섰고 관객들도 이렇게나 많이 모였구나. 저는 거실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지휘하는 안사돈을 바라보았습니다.
안사돈, 당신은 오늘 당신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주인공이 될 거야. 그리고 내가 당신의 그 찬란한 무대를 가장 끔찍하고 처참한 지옥으로 만들어주마. 자, 이제 곧 쇼가 시작될 시간이다. 네, 알겠습니다. 마침내 모든 준비를 끝낸 주인공이 심판의 무대에 오르는 사막의 마지막 파트를 작성하겠습니다. 드디어 모든 친척이 거실에 둘러앉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술잔이 오갔습니다. 안사돈의 얼굴에는 만족감과 자부심이 가득했죠. 이윽고 박갓사돈이 흡족한 얼굴로 일어나 술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자자, 다들 잠시 주목. 올 추석도 우리 며느리 서아와 특히 우리 며느리를 딸처럼 아껴주시는 사돈어른께서 애써주신 덕분에 이렇게나 풍성하게 보냅니다. 다들 우리 집안의 복덩이 서아와 사돈어른께 큰 박수 한번 보냅시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안사돈은 마치 자신이 그 박수의 주인공인 양 활짝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술을 한 잔 따르며 이 연극의 활용점정을 찍으려 했습니다. 아유, 아버님도 참, 다 우리 사돈 어른께서 도와주신 덕분이죠. 몸도 성치 않으신데 오직 며느리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한 걸음에 달려와 주셨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 이런 친정 어머니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우리 서아한테 늘 말해요. 넌 시어머니 복만 있는 게 아니라 친정 할머니 복까지 타고난 아이라고요. 사돈어른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제 술 한 잔 받으세요. 안사돈은 모든 친척이 보는 앞에서 제게 술잔을 건넸습니다. 그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인자하고 너그러운 시어머니의 표본과도 같았죠. 이것이 바로 제가 기다려온 완벽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소란스럽던 거실이 조금씩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안사돈에게 감사 인사를 할 것이라고 모두가 기대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거실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또렷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박갓사돈, 그리고 안사돈. 이렇게 풍성한 명절을 보내게 되어 저도 참으로 기쁩니다. 그런데 안사돈께서 저를 딸같이 여기는 며느리를 위해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시는 친정어머니라고 극진히 불러주시니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 말에 안사돈의 입가에 미소가 더욱 짙어졌습니다. 제가 과연 그런 극진한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안사돈께서 평소에 저를 그리고 제 손녀 서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물건이 바로 저기 있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들어 텔레비전 장식장 위를 가리켰습니다. 바로 서아의 곰인형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 곰인형으로 쏠렸습니다. 안사돈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미소가 옅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서아야, 제가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내 생일 선물 말이다. 할머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그 인형한테 대신 말하라고 했지? 그런데 가끔은 내가 듣지 말아야 할 비밀까지도 들려주더구나. 이리 한번 가져와 보겠니? 서아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차가운 분노로 가득 찬 얼굴이었습니다. 서아는 곰인형을 집어들고 천천히 제게로 걸어왔습니다. 친척들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안사돈의 얼굴은 서서히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아가 건네준 곰인형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하얗게 질려가는 안사돈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안사돈. 며칠 전 안사돈께서 당신의 귀한 아들, 바로 제 손녀 사위와 정답게 나누셨던 대화가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여기 모이신 모든 친척분들께서도 안사돈의 그 지혜롭고
현명한 시어머니 노릇이 과연 어떤 것인지 한 번쯤은 들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고민형의 발바닥에 있는 재생 버튼을 힘껏 눌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석 때 전 부치는 거랑 자빌은 싹 다 그 할망구 시키면 돼. 평생 남의 집 일만 해서 뼈다귀가 아주 튼튼하니까 그 정도는 끄떡없어. 안사돈의 경박하고 천박한 목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려 퍼지는 순간 시간은 그대로 멈췄습니다. 즐겁게 담소를 나누던 친척들의 표정은 경악으로 바뀌었고 바깥사돈의 얼굴은 숫덩이처럼 검게 변했습니다. 손녀 사위 민준이는 고개를 숙인 채 차마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저런 팔자는 가만히 있으면 좀이 쑤셔서 병나. 계속 부려먹고 움직이게 해줘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야. 알았어. 내 아들. 녹음 속 안사돈의 역겨운 목소리 위로 그녀의 의기양양한 웃음소리가 스피커를 찢을 듯 흘러나왔습니다. 하하하. 그 웃음소리를 끝으로 거실에는 죽음과도 같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단 한 사람, 이제는 잿빛이 되어버린 안사돈에게로 향했습니다. 길고 길었던 연극의 일막이 마침내 끝난 것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든 갈등이 폭발하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대망의 마지막 오막을 작성하겠습니다. 고민형의 스피커에서 안사돈의 천박한 웃음소리가 그치자 거실은 물이라도 끼얹은 듯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모든 친척의 시선은 이제 한 사람, 핏기가 완전히 가신 채 파르르 떨고 있는 안사돈에게로 향했죠. 침묵을 깬 것은 바로 안사돈의 날카로운 비명이었습니다. 거짓말. 다 거짓말이야. 저 할망구가 미쳤나? 어디서 저런 걸 조작해서 감히 우리 집안을 모함해. 여보, 당신도 저게 거짓말인 거 알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입에 담아요. 저 고민형 당장 이리 내놔. 증거를 없애야 해. 안사돈은 이성을 잃고 제게 달려들어 고민형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앉아. 벼락 같은 고함 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목소리의 주인은 바로 바깥사돈이었습니다. 평생 고함 한 번 지른 적 없던 사람의 분노에 안사돈은 물론이고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안사돈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바깥사돈은 검게 변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게 녹음된 저것이 전부 사실입니까? 사돈어른. 저는 대답 대신 조용히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바깥사돈, 그리고 안사돈. 안사돈의 진심은 저 고민형이 이미 충분히 증명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진심 어린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 제가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제 손녀가 당했던 고통을 차곡차곡 정리한 작은 성의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바깥사돈과 손녀 사위 민준의 앞에 제가 밤새 준비했던 가사 노동 비용 청구서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바깥사돈은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그 위에 적힌 빽빽한 글씨들을 따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김장 200포기, 한여름의 잡초 제거, 수시로 불려나왔던 음식 준비와 설거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적힌 그 모든 노동과 모욕의 대가로 환산된 총금액. 바깥사돈의 입에서 나지막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는 종이를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 제 아내 안사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가 아닌 깊은 경멸과 혐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독하고 모질 수가 있소? 우리가 사돈 어른과 아이에게 지은 죄가 고작 이 종이 한 장에 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오?
그는 곧이어 아들 민준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놈은 사내 자식이 돼서 내 어미가 내 아내와 장모님께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는 동안 대체 뭘 하고 있었던 게냐? 이게 내 놈이 입에 달고 살던 가와만 사성이었어. 아버지의 불호령에 그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던 손녀 사위 민준이가 마침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서아가 있는 쪽으로 몸을 돌려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친척들이 다 보는 앞에서였습니다. 서아야, 내가 다 잘못했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못나서, 내가 비겁해서 너랑 할머님을 이렇게까지 힘들게 만들었어. 제발 나를 용서해다오. 민준이는 바닥에 엎드려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서아는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볼 뿐이었죠. 자신의 왕국이 무너지는 모습을 망연자실하게 지켜보던 안사도는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녀의 30년 철옹성은 그렇게 단 10분 만에 완전히 허물어져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그날 밤 박갓사도는 청구서에 적힌 금액 전액을 제게 건네려 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죠. 이 돈은 제 모욕감에 대한 보상이지 노동의 대가가 아닙니다. 그러니 이 돈으로 당신의 아들과 며느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작은 집이라도 얻는 데 보태주십시오. 지금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당신들로부터의 완벽한 독립이니까요. 결국 손녀 사위와 서아는 얼마 지나지 않아 시댁에서 나와 작은 연립주택으로 분가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그 아이들의 새 집에 처음으로 놀러 갔습니다. 으리으리한 아파트도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도 없었지만 그 집에는 전에 없던 따뜻한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진수성찬 대신 배달시킨 피자를 상자째 놓고 둘러앉아 먹었습니다. 할머니, 이제야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 예전에는 그 비싼 그릇에 담긴 음식을 먹어도 늘 가슴에 돌덩이가 있는 것처럼 답답했는데 이상하다. 이렇게 종이 상자에 담긴 피자를 먹는데도 너무 맛있고 너무 행복해. 서아는 정말 오랜만에 아이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런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 손녀딸, 행복이라는 게 뭐 별거더냐. 으리으리한 집이나 비싼 그릇에 담겨 있는 게 아니란다.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내가 진심으로 웃을 수 있는 곳. 바로 거기가 행복이 사는 집이지. 저는 빼앗겼던 내 손녀의 삶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우리 손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제 삶을 되찾아낸 것이겠죠. 이제 저 아이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에 갇힌 며느리가 아닌 온전한 서아로서 제 두 발로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겁니다. 저는 그걸로 됐습니다. 그걸로 충분하고 또 충분합니다. 제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려요. 구독해 주시면 앞으로 들려드릴 새로운 이야기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